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엔 전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지만 지귀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을 자신의 체포를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시키겠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경찰의 소환 통보를 여러 차례 거부한 만큼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이 소식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고 먼저 이스라엘-이란 전쟁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긴장시킨 전쟁이 12일 만에 갑자기 휴전을 맞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계기가 된 건 이란의 미군 기지 보복 폭격입니다.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폭격하면서 그 사실을 미리 귀띔해주는 일종의 약속 대련을 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발표한 건데 먼저 이 소식부터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과 마주한 카타르 영공에 미사일이 쏟아집니다. 현지 시간 23일 이란이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در حمله موفق موشکی دیشب پایگاه العدید آمریکا در قطر در هم کوبیده شد. 전날 새벽 미국이 포르도 등 이란 주요 핵시설 3곳을 공습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공격이 역설적이게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신호탄이 됐습니다. 이란이 미사일 발사에 앞서 약속 대련처럼 미군과 카타르에 공습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란이 쏜 미사일 14발은 대부분 곧바로 격추됐고 미군은 공습에 앞서 혹시 모를 피해마저 줄이기 위해 기지를 텅 비워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아예 이란이 공격을 사전에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어 2시간 뒤에는 전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이 이에 응해 24시간 뒤 완전한 종전을 선언한다고 구체적인 방식까지 제시했습니다.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도 휴전에 합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가 이란의 미군 기지 공습 직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휴전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 뒤 카타르 국왕의 중재로 이란과의 휴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확전에 확전을 거듭하던 이번 전쟁은 12일 만에 휴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바로 백악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강현 특파원, 갑자기 휴전에 합의한 배경은 아무래도 미국의 개입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직접 뛰어들면서 미국의 시간표대로 휴전이 앞당겨진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격적인 핵시설 타격으로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동시에 전쟁 불개입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에 내몰렸습니다.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이런 비판 여론이 더 확산될 수밖에 없고 경제 위기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이었죠. 결국 이란이 미국엔 전혀 피해가 없는 최소한의 대응 조치만 하면서 외교적인 공간이 확보됐고 트럼프가 구체적인 휴전 방안까지 밀어붙이면서 조기 휴전이 성사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이란 역시 전면전만큼은 피해야 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선을 더 넓히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란 역시 이미 핵시설 상당 부분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전쟁을 더 끌고 가기엔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모두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에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외교 성과가 절실했던 트럼프의 정치적인 동기까지 더해지면서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휴전에 합의한 걸로 분석됩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던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정도로 휴전 선언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각각 4명과 9명이 숨지는 등 미사일 공방으로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 핵 문제는 여전히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벤스 부통령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A week ago, Iran was very close to having a nuclear weapon. Now, Iran is incapable of building a nuclear weapon with the equipment they have because we destroyed it. 하지만 파괴됐다는 미국 주장과는 달리 여전히 이란이 별도의 장소에 고농축 우라늄을 보관 중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단 합의를 시도하겠지만 결국 이란 핵 개발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무력 충돌은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휴전 소식에 오늘 우리 코스피는 3% 급등하며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뚫었습니다. 국제유가도 하루 만에 7% 내려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개장 직후부터 파죽지세로 오르던 코스피는 3% 가까이 오른 3,103.64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3,100선을 넘어선 건 3년 9개월 만입니다. 코스닥도 2% 넘게 오르며 11개월 만에 800선을 뚫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을 선언하자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하루 만에 매수세로 돌아서며 각각 4,700억 원, 2,2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올랐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에 2차 전지주도 강세를 띠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상승폭은 일본과 홍콩 등 주요 아시아국에 비해서도 두드러졌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그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글로벌리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3,600선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을 거다. 블룸버그는 코스피가 급등하며 아시아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며 한국의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고 새 정부가 주식시장 수익성을 개선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24원가량 급락하며 1,360원대로 내렸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감이 하루아침에 진정되며 밤사이 국제유가도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전 수준까지 회복한 겁니다. 다만 휴전 국면이 얼마나 이어질지 또 국내에선 기대를 뒷받침할 만한 자본시장 개선안이 나올지가 앞으로 증시 향방을 가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중동 정세 속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내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대신 참석시키는데 야당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가라며 대타 외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초대받은 인도 태평양 4개 국가 중 정상이 직접 참석하는 건 뉴질랜드뿐으로 일본도 호주도 모두 장관이 대신 참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나토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대신 보낸 것을 대타 외교라고도 비난했습니다. 자유지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 친러, 친북 성향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나토가 이번에 초대한 인도태평양 4개국, 이른바 IP4 가운데 정상이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 뉴질랜드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위 실장이 호주와 일본도 각각 국방, 외교 담당 장관급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상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는 한국은 장관급 중에서도 최우선 서열을 보낸 겁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한미 정상 간 대화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동 사태와 관련된 위기 상황 때문에 불확실해진 스케줄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In NATO, I think, again, the schedule looked very uncertain for President Trump, and so again, that is because of Iran. And I have no doubt, within short time, there will be a summit meeting between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Lee. 위성락 실장은 오늘 오전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해 나토 정상회의 외교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중동 사태에 대한 나토 회원국들의 기류를 파악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접촉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1박 3일 동안 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수행한 데 이은 강행군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하며 사상 처음으로 증인 없는 청문회로 열렸는데
야당은 이제까지 나온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중심으로 공세를 이어갔고 김 후보자 역시 반박과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황예린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공개된 수입보다 지출이 6억 원가량 많았다는 점이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축의와 조의금, 출판 기념회를 통해 모아진 돈이었다는 기존 해명에 더해 처갓집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생활비로 혹은 200, 300 이렇게 쭉 이렇게 받은 것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의금 1억 6천만 원, 두 차례 출판기념회 수익금 2억 5천만 원과 결혼 축의금 1억 원을 처갓집에 보낸 뒤 나중에 다달이 처가로부터 생활비로 2억 원가량을 지원받아 시간을 두고 6억 원의 돈이 마련됐던 거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의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고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공격했습니다. 6억 원이나 이렇게 받았다는 게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높은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기간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땄는데 자료상 중국 체류 기간이 26일밖에 되지 않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없는 비행기 편도 탄 걸로 감안해서 하더라도 저 날짜에 후보님이 학위 과정에 존재했던 날짜는 26일만 중국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의원님께서 계산하신 것과 달리 총 148일이 체류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 후보자 자녀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선 자녀 본인의 능력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청문회에선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분위기가 격해지며 반말과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은 김민석 후보자의 미흡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칭화대 법학 석사 지원 및 졸업 요건은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협의하여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 학교를 대신 다녔습니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증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는 묻지마 청문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가 없는 깜깜이 청문회입니다. 여당도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필요한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님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이후의 청문 과정에서도 지양해 주실 것을. 공방은 1시간 넘게 이어졌고 반말과 고성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왜곡한 신고 내역이 없다라고 왔어요. 뭐라고요? 말씀하세요. 예. 지금 무슨 말 한 거예요?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하세요.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이상, 3년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사람에서 이거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여당이 김 후보자를 옹호하는 과정에선 성경책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국무총리 후보자의 삶의 역정을 되새겨보면서 어제 저녁에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특정한 종교라기보다 많은 사회에 좋은 선배나 원로 또는 각 조교의 뜻있는 분들의 말씀이 내일 이틀차 청문회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킨 걸 두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정책 방향에 맞춰 일하겠다는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다며 유임 배경을 설명한 겁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두고 여당 내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책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견해 차이도 있고 또 서운하시고 또 좀 특히 농민단체 입장에서는 아마 대단히 여러 가지가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송 장관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쌀은 더 남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쌀 가격은 더 떨어질 겁니다. 농업의 미래를 정말 그 미래가 없게 하는 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사가 새 정부의 농업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우려에 우 수석은 송 장관이 정부 철학에 맞춰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합을 위한 인사라는 점도 강조했는데 우 수석과 만난 한 의원은 전 정부 장관을 하나 정도는 계속 데리고 가려는 생각이 대통령에게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송 장관이 과거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나서달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습니다. 유임된 장관으로서 들어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하셨고 하지만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임 철회를 요구한 농민단체들은 임명 강행 시 집회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올해 안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사를 새로 짓는 데 시간이 걸리면 건물을 빌려 써도 된다고까지 하면서 올 12월까지로 이전 완료 시점을 콕 집어 지시한 겁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빨리 준비하라고 지시했던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번엔 이전 완료 시점까지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해수부는 신청사를 짓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오는 2029년까지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으로라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라고 주문했습니다. 굳이 건물 이런 식으로 너무 순차적인 진행을 할 때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보다는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그 건물의 형태나 양도 형태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유일한 부산 지역 현역으로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재수 의원이 최종 임명될 경우 이전 작업은 더 속도가 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공직자들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에 나오는 부채인 파초선을 예로 들었습니다. 공직자의 권력은 3번 붙이면 태풍이 일 정도인 파초선의 위력과 비슷하니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작은 사인 하나, 또는 작은 관심 하나,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더 심하게는 그런 게 쌓이면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기도 하죠.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27일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3차례에 걸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그동안 모두 거부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꾸려진 서울 고검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 가장 먼저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이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를 했어요. 네, 내란 특검은 어제 경찰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검토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조금 전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박 특검보는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각은 오후 5시 50분입니다.
네, 그럼 윤 전 대통령에게는 정확히 어떤 혐의들이 적용이 됐습니까? 우선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그러니까 다중이 위력을 행사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또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적용이 됐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함께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도 담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 시작부터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 혹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까? 네, 박지영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 조사가 예상이 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 끌려다니지 않고 특검의 시간표대로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공무집행이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저지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 소환 조사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지를 보내면 답할 수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서울 고검청사에 꾸려져서 기존 검찰이 사용하는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는데요.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공간은 이미 마련이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체포영장 발부는 결국 법원이 하게 될 텐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까? 네, 오늘 일단 일과 시간이 끝난 만큼 법원이 오늘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내란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언론에 공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요. 준비를 거쳐서 다른 날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 꾸려진 서울고검에서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시 등의 상황에서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막상 전쟁이 나면 계엄을 못한다며 헌법과 계엄법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어제 내란 재판에는 12.3 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한 대령과 역시 계엄과장을 거친 이재식 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계엄 당시 상황과 함께 핵심 실무자의 판단을 듣기 위해 부른 겁니다. 이 준장은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계엄은 전시사변이나 행정사법 기능이 곤란할 때에만 선포할 수 있다며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참의장이 아닌 다른 인물이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되는 상황을 가정해 군사훈련을 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합참의장이 계엄 사령관을 맡아야 하는데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맡은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권 대령 역시 항상 전시계엄만 상정해 훈련해왔다며 계엄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재판 내내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들이 현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갑자기 6.25를 예로 들었습니다. 6.25 사변이 발발하고 나서 상당 기간 계엄 선포를 하지 못했다며 막상 전쟁이 터지면 계엄을 못한다고 한 겁니다. 맞는 말은 아니다라며 계엄 전문가들의 증언이 맞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줄곧 계엄은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은 대통령 고유의 판단이고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일개 국무위원이나 군인의 판단을 넘어서는 것이란 주장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도 계엄 전문가의 증언과 법이 정한 계엄의 요건을 부인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전쟁이 나면 합참의장이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에게 계엄 사령관을 맡겼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계엄 사령관은 전방부대 병력까지 빼내서 국회에 투입하려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이 많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니라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쟁을 내세워 이례적 임명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군령권이 합참의장에게 있어 전시엔 합참의장이 계엄 사무를 도맡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과 대치된 나라에서는 합참의장이 각군을 지휘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이라도 벌어진다면 합참의장은 계엄사령관을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계엄 실무 편람에는 계엄을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매뉴얼을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라며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등에서 경고성 계엄을 강조하며 오히려 계몽령이란 주장을 해왔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합참의장의 전시 역할까지 거론했지만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당시 전방부대 인원 차출을 고려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에 있는 병력들이 밀린다고 한다면서 전방에 있는 부대에서 병력을 빼야 할 것 같은데 검토해보자고 계엄 상황실에 모인 참모들에게 지시한 겁니다. 또 계엄 당시 9.3의 육군 이기갑 여단장은 판교에 있는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탱크를 모는 부대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유사시 북수뇌부 제거 임무를 맡는 707 특임단 등 대테러 부대원들은 국회에 실제로 투입됐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12.3 계엄은 경고성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 이걸 반박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김용현 전 장관의 육성 파일입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실패 직후 중과 부적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고스란히 녹음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육성 파일로 남게 된 건지 관련 수사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라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해제 후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중과부적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실행을 전제로 작전을 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발언입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중과부적이란 표현을 평생 쓴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녹취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해당 발언이 녹음된 경위를 수사 보고서로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군 지휘관 회의 녹음은 회의록 작성 등을 담당하는 방첩사 대위가 했는데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47분 방첩사 대령이 상황이 엄중하니 녹음하라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녹음된 첫 녹음 파일엔 합참 측에서 지작사, 특전사, 수방사만 남고 다른 사령관은 모두 차단하겠습니다. 말하는 내용을 끝으로 녹음이 중단됩니다. 계엄을 주도한 사령관만 빼고 나머지에겐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4일 새벽 3시 20분 합참 측으로부터 다시 장관이 할 말이 있으니 다 들어오라 했고 녹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생 시간 5분 3초의 녹음 파일엔 김 전 장관의 중과부적 결과 모든 책임은 장관이 노력을 치하한다는 중요한 발언이 녹음됐습니다. 녹취록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김 전 장관은 헌재에서 발언을 인정하고 계엄이 최소 2, 3일은 갈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추가로 구속될지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이번 주 구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던 김 전 장관은 조건 없는 석방을 노리고 각종 법 기술을 동원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한 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하며 보증금 1억 원과 주거 제한,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걸자 반발하며 항고했습니다. 석방이 아닌 구속 연장이란 겁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보석 조건은 증거인멸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구속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 전 장관이 조건부 보석을 거부한 건 오는 26일 1심 구속기한 6개월이 지나면 조건 없이 풀려날 수 있다는 걸 노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치소에서 버티는 사이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곧바로 특검이 준비기간에 기소를 했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당했습니다. 풀려나기 위해 법적 기술을 동원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번번이 가로막힌 셈입니다. 법원은 지난 23일에 이어 내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이어갑니다. 구속 만료 하루 전에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벼랑 끝 전략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기피 신청을 한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를 담은 의견서 등을 오늘 법원에 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오늘 취소됐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학위가 취소되기까지 3년 반이 걸렸습니다. 곧바로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작성한 독일 화가 파울 클레 작품을 다룬 논문입니다. 김 여사는 이 논문으로 숙명여대 석사 학위를 땄습니다. 하지만 JTBC는 지난 2021년 12월 이 논문의 표절 의혹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김 씨가 참고 문헌에 기록하지 않은 파울 클레 관련 책과 논문 4개를 찾았습니다. 표절률이 42%까지 치솟습니다. 이로부터 3년 반이 지난 오늘에서야 숙대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숙대 측이 표절로 판단한 지 5달 만으로 오늘 오전 문시현 총장이 최종 승인했습니다. 재학생들은 다행이라면서도 학교 측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고 논란이 나왔을 때 제대로 알아보고 결정을 했어야 하지 않나. 취소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를 빨리 매듭 짓겠다고 한 문 총장에 대한 쓴소리입니다. 문제를 제기해온 동문들도 학교가 그동안 학위 취소 결정을 미루다 대선이 지나서야 발표한 걸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좀 이렇게 끌어진 것에 대해서는 학교가 좀 책임감을 좀 느끼고 좀 사과의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서. 남은 건 국민대학교에서 받은 디자인학 박사학위 취소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아 한 달 정도 안에 최종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학위가 취소됐다는 사실은 본인에게 직접 통보될 예정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14억 원의 요양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걸 반환하라고 했지만 요양원은 소송을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요양원입니다. 어르신에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고 일부 학대를 했다는 등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우선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요양원 측이 장기 요양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총 액수는 6년 넘는 기간 동안 약 14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세탁을 담당하는 위생원이 출퇴근 차량 운전을 했고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공단에 요양 비용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정부가 준 코로나19 지원금을 직원들에게 그동안 주지 않다가 이 사실을 건보공단이 적발하자 지난달 뒤늦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은 경영상의 문제로 지급을 잠시 늦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단이 통보한 환수 예정 결정에 대해선 업무 분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생은 업무는 굉장히 많은데 관리인 업무는 그게 널널한 거죠. 판례가 대부분 이제 이런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공단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해서 소송을 걸어서 재판을 하면 거의 요양원이 승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의견서를 내고 그리고 이제 소송을 할 거예요. 이런 가운데 공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도 요양원을 조사했지만 부당 청구에 대한 840여만 원만 반환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이전엔 전산으로 상시 조사를 한 것이고 이번엔 현장 특별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 버스를 둔기로 부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평범한 청년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한 남성이 헌법재판소 부근에 있던 경찰 버스로 달려듭니다. 순식간에 둔기를 휘둘러 버스 창문을 깨부숩니다. 놀란 사람들이 나서 말려보지만
남성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몸부림칩니다. 이 남성, 헬멧과 보호장구를 온몸에 두르고 방독면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물리력을 행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온 겁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분노해서 그러신 건가요? 경찰버스 타겟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씨는 이틀 만에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 측은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던 평범한 청년이라며 순간적으로 흥분에 저지른 실수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무 차량을 부쉈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 인정,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경찰버스를 부술 때 사용한 둔기도 몰수했습니다. JTBC 신간입니다. 국내 대형 제약사인 대웅제약이 전국 380여 곳에 이르는 병원들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대웅제약 영업사원들이 직접 작성한 건데 의사들의 학술 행사에 수억 원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신약 처방을 약속받았다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의사만 수백 명에 달하는데 먼저 오원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웅제약 영업 직원들이 직접 기록하고 관리하는 내부 보고 시스템 화면입니다. 의사의 실명과 만난 날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서울 지역을 담당하는 A 영업 직원은 2022년 8월부터 강남의 대학병원 의사와 수차례 만났다고 적었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참석하는 학회를 언급하며 지원받아야 하는 금액을 직접 설명했고 영업 직원은 알겠다. 하지만 팩스클로 확실하게 약속해 주셔야 된다고 답했다는 기록입니다. 학회 지원을 명목으로 팩스클로라는 대웅제약의 신약 처방을 약속받은 정황입니다. A 영업 직원은 학회가 끝난 뒤에도 같은 의사와 몇 차례 더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의사가 또 다른 학회 지원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썼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대학병원 의사도 학회 지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2022년 11월 B 영업 직원은 의사 측에 국제학술대회에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후원했다고 알렸습니다. 다이아몬드 등급 후원에 들인 비용은 2억 원. 학회가 끝난 뒤 B 영업 직원은 신약 도입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감사 인사를 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의약품 뭐 더 어떻게 해줄게 아니면 우리가 뭐 쓰는 걸 고려를 해볼게 이런 대가성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경제적 이익 그 허용 범위를 초과해서 한다고 보고 있고요.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년치 영업활동이 기록된 이 내부 화면에는 영업 직원들이 수도권 개인병원 인테리어와 의료용 장비 교체까지 관여한 정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대웅제약 측은 의사들이 참석하는 학회에 지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요청과는 무관하며 신약 판매를 위한 대가성 지원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의사들에 대한 각종 지원 역시 약사법에 따른 합법적인 신약 판촉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보고서에선 영업 지원에 후원을 받은 걸로 돼 있는 강남대학병원의 의사가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병원에서 사용하도록 승인을 도와준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교수가 약물 부작용이 보고된 논문에 대비하라며 제약사에 자문까지 해줬다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지역을 담당하는 A 영업 직원에게 학회 지원금을 언급한 서울 강남대학병원의 C 교수는 병원에서 신규 의약품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약무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0월 A 영업 직원은 C 교수에게 뇌질환 개선제인 글리아타민이 약무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C 교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문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병원에 들어오는데 동의가 필요하다면 사인해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일주일 뒤 영업 직원은 C 교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C 교수로부터 뇌졸중을 일으킨다는 논문은 제약사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시 교수가 병원에서 퇴사하고 다른 교수가 약무위원회에 들어가면서 글리아타민의 신약 채택은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영업직원의 상급자는 내부 보고서에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약무위원회 위원들과의 관계 강화에 더 힘쓰라는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시 교수는 강남대학병원 재직 당시 리베이트를 받고 부작용을 인지한 약을 약무위원회에서 승인한 것이냐는 JTBC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웅제약은 영업직원이 교수에게 신약 도입 의사에 대해 자문을 구했을 뿐이며 해당 약물은 결과적으로 병원에 도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대웅제약의 리베이트 정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 내용 단독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 취재한 오원석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 기자,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이건 대웅제약 직원들이 자신들의 윗선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내부 보고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대웅제약의 내부 보고용 시스템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인데요. 2022년 1월부터 그러니까 이듬해 12월까지 꼬박 2년치 분량의 영업 보고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실적을 자신의 상사, 회사 측에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게 특징입니다. 네. 어떤 의사를 언제 만났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가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그중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상당수 발견된 거죠. 앞선 리포트에서 한 영업 직원이 대학병원 의사에게서 학회 지원 요청을 받고 지원 대가로 신약 도입을 약속받았다는 사례를 전해드렸는데 제약회사가 학술 목적의 학회에 광고나 홍보 부스를 차리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대가성 약속을 주고받았다. 만약 이렇다면 불법이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2년치 영업 보고서라면 방대한 자료고 또 이게 내부 자료인 거잖아요. 어떻게 입수한 겁니까? 네, 저희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해당 자료들을 입수를 했는데요. 네. 제보자는 지난해 4월쯤 이 자료를 통째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권익위는 절차대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입건, 그러니까 입건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런 내부 자료가 다 있는데도 경찰에 입건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당시 경찰청은 사건을 대웅제약의 생산 공장 시설이 있는 성남 중원서로 이첩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성남 중원서의 수사팀 인원이 5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영업 직원이 382개에 달하는 병원에 리베이트를 했다는 의혹인데 팀장 포함 5명인 조직에서는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저희 측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확보한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사팀은 성남 지역 의사 16명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진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수사를 받은 당시 의사들의 목록인데요. 모두 대웅제약 영업 직원으로부터 10만 원 미만의 식품과 음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합법적인 영역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나 이 의사들은 모두 성남 지역 개인 병원 의사들이었고 저희가 보도한 대학병원 의사들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조사를 안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부 개인 병원 의사들만 불러서 의견을 청취한 경찰은 이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혐의 입증도 어렵다. 이렇게 설명하고는 사건을 최종 불입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죠. 오원석 기자였습니다. SUV 차량이 유리문을 뚫고 건물 내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는데 이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화가 났다는 이유로 이렇게 경찰서로 돌진한 겁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주차장으로 검은색 SUV 한 대가 향합니다. 갑자기 후진의 방향을 틀더니 건물 출입문이 있는 방향으로 돌진합니다. SUV는 현관 유리문을 잇따라 뚫고 지나갑니다. 박살난 문은 파편과 함께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쯤 41살 서모 씨가 자신의 SUV를 몰고 전남 순천경찰서로 돌진했습니다. 꽝한 다음에 H빔이나 우리 공사할 때 파이프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 눌러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서 씨는 큰 소리를 듣고 나온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건물 안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있었지만 밖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서 안까지 돌진한 차량은 이 벽면을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서 씨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서 씨는 최근 5년 사이 자신이 소유한 SUV와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36차례 과속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올해 적발된 것만 12차례였습니다. 일하고 집에 가니까 6월 11일자 또 속도 위반 집에 용지가 또 집에 우편물이 와 있는 거예요. 화가 확 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경찰서로. 경찰은 서 씨에 대해 특수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카페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공부하는 카공족들 놓고 말이 많죠. 아예 개인 칸막이까지 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면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까지 나옵니다. 김혜미 기자와 바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된 카공족들 어떤 모습인지 먼저 볼까요? 네, 바로 사진부터 보시죠. 네. 지난 19일 한 네티즌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동네 한 카페에 매일같이 이렇게 자리를 칸막이까지 동원해서 맡아놓고 3시간 동안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악당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도서관이 아니라 카페인 거죠? 그렇습니다. 칸막이 보이시죠? 그런데 사실 이런 식의 논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페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두거나 그리고 프린터기까지 동원을 해서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도를 넘었다면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이 화가 났나 본지 이 법적 처벌까지 거론이 되는 거군요. 실제 네. 가능은 합니까? 네, 일단 이제 업무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주장이 많았는데요. 형법의 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아니면 좀 속이거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 압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자리를 차지한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구조물이나 설치물이나 뭐 이런 거를 뒀는데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이러면은 저는 좀 업무방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용히 혼자서 살짝히 깜빡이를 쳐가지고 했다. 이걸로 업무방해로 하기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이 카공족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하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법적 처벌까지 거론이 되는 거겠죠? 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런 민폐 카공족이 사회적 문제다. 그리고 외국인도 정말로 의아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정도는 좀 다르지만 외국에도 이렇게 비슷한 사례 있습니다. 또 영국이나 일본 언론에서는 일반적인 카공족 문제, 이거 문제다 다루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개인 카페들은 요일이나 시간대별로 컴퓨터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요일에 따라서 좀 제한을 하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게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개인 카페 입장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커피 한 잔이 4,100원이라고 했을 때 손님이 1시간 42분까지만 머물러야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페들이 시간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추가 주문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요. 그런데 넓은 공간이 확보되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카공족에 대해서 따로 제한을 두지 않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타벅스 측은 오늘 JTBC에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처하고 매뉴얼을 강화해서 대처하고 고객이 공감할 만한 내용을 함께 나누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혜민 기자였습니다. 유심 해킹 사태로 새 고객 유치가 금지됐던 SK텔레콤이 51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이탈한 가입자를 회복하려는 SK텔레콤과 다른 통신사들 사이에서 보조금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매장입니다. 신상폰 구매 지원금을 대폭 올렸다는 안내 문구가 눈에 띕니다. 오늘부터 새 고객을 다시 모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5월 5일부터 중단된 이후에 50일 만에 이제 재개가 되어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신규 영업이 개시가 됐다.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심 해킹 사고 이후 지금까지 SK텔레콤을 이탈한 가입자는 약 60만 8천 명. 기존 40%대 시장 점유율이 무너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걸 만회하기 위해 일부 SK텔레콤 매장은 영업 재개 첫날부터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연령 기준에 대해서만 통신사 이동할 때 이제 조금 지원금이 조금 늘을 거예요. 10만 원, 15만 원 정도 더 늘어나는 모델들 몇몇 모델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신 모델인 삼성 갤럭시 25의 경우 지원금이 확대돼 30만 원대에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요금제에 만약에 쓰면 85만 원 정도 할인이 되거든요. 30만 원은 구매하는 거죠. SK텔레콤 신규 영업 중지 기간 다른 두 통신사는 보조금을 대폭 늘렸는데 다음 달 삼성의 새 폴더블 폰 출시와 단통법 폐지가 맞물리면서 보조금 출혈 경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조금이 오를 예정인데 보통 이동을 하면 갤럭시 시리즈가 한 42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공실 제외하고 구매를 좀 더 많이 실릴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과 소비자 보상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SK텔레콤이 무리하게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울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최종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팥초선 사용법인데요.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요, 중국 고전 서유기 아시죠? 네, 서유기에 나오는 부채 팥초선을 소환했습니다. 이 팥초선 모양으로 만들어진 부채로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 보시면요, 그거 하시는 게 떠오를 게 있으실 텐데요. 네. 이 만화 드래곤볼을 보면 손오공이 이 프라이팬 산에 불을 끄려고 이 무천도사에게 팥초선을 빌리러 갔다가 이걸 이 냄비 받침으로 쓰고 있던 장면이 저는 떠오르거든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고전 속에 있던 팥초선 사용법을 공직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부채를 한 번 붙이면은 뭐 천둥번개가 치고 두 번 붙이면 태풍이 불고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지죠.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그냥 아주 작은 부채질이죠. 그러나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다. 이 권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가 하는 일이 뭐 개인에게는 작은 일일지는 몰라도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네. 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라라고 한 건데요. 이 만화에서도 보면 이 불을 꺼야 하는데 이 팥초선을 냄비 받침, 뭐 쓰레받기로 써서 이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공직자들도 유념을 해야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한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요, 또 장관들에게 부처 간 협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단일 부처에 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꼭 알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맞습니다.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게 뭐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부처 간의 이견으로 조율이 안 되면 대통령에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 이 각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식약처 보고를 받으면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AI를 만약에 통해서 뭔가 좀 더 일의 원활한 그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또 이제 식약처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부처와 협업으로 빠른 진행을 하되 만약 부처 협의가 잘 안 된다면 꼭 보고해달라. 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라라는 거는 뭐 대통령이 해당 부처 장관들을 불러놓고 뭐 직접 해결해 보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네. 이 조율을 못하고 대통령한테 이 보고가 올라오기 전에 웬만한 거는 알아서 좀 잘 협의를 해라 이런 좀 압박성 당부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국무회에 참석한 장관들 사실 유임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다 조만간 교체가 될 장관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는 어제 지명했던 11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좀 더 유념해서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볼까요? 네, 다음 이슈는요. 운동권 문화 싫었다입니다. 이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 이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소위 386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잖아요. 네. 이 열린우리당이 운동권을 대거 발탁했던 17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운동권에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한다고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곽규택 의원, 누가 미문화원에 불을 질러요? 몰라요. 저는 미 대사관제 사건입니다. 알았어요? 네, 정확하게는요. 방화 예비 사건으로 구속이 돼서 약 2년 정도 실형을 살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정청래 의원 그런데 사실 자기는 운동권이 싫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보실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86의 그 질서, 어떻게 보면 운동권 수직적 관계 이런 게 저는 싫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몰려다니는 게 너무 비생산적이고 그래서 제가 가지도 않고 거기서 부르지도 않고. 이 과거 정청래 의원은 이 운동권은 보수 진영의 프레임이다라면서도 나는 독재와 맞서 싸운 운동권 경력이 자랑스럽다라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영입했던 박지원 당시 비대위원장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586을 청산해야 한다라고 하자 이 정청래 의원이 내부 총질이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하기도 했었죠. 물론 정청래 의원이 지금 말한 거 운동권 그 자체라기보다는 운동권의 문화, 질서가 싫었다, 청산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운동권 출신이면서 운동권 문화를 청산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례적으로 들리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맞습니다. 좀 확인해 좀 요즘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이 민주당의 권력 지형도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당장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안기부 그러니까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이 당선이 됐죠. 이 원내대표 선거 처음으로 이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이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그리고 일반 국민 30%의 비율로 당 대표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도 이 기존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갖는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는 18살 자폐 소녀가 이렇게 자신만의 그림 악보를 만들어서 국내 유명 콩쿠르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음악을 그리는 첼리스트 이야기를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백꽃이 피났어요. 빨간색 동백꽃이 났어요. 제주 4.3 사건 추념식 영상 속 첼로를 연주하는 소녀. 발달장애를 가진 18살 첼리스트 이정현 양입니다. 추모곡 아기 동백꽃의 노래 연주에 맞춰 흐르는 한 폭의 그림. 정현이가 직접 그린 그림 악보입니다. 어려운 곡들도 점과 선으로 엮고 색을 입혀 하나뿐인 그림 악보를 만듭니다. 언어 구사가 쉽지 않은 정현이에게 그림 악보는 또 다른 언어이고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창입니다. 정현이만의 그림 악보는 전시회를 열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그림이 제일 많아요? 추적이 즐거워. 왜 많아요? 내가 만든 노래예요. 이 곡과 그림엔 어릴 적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자폐 아이들한테 산에 올라가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숙제처럼 치료처럼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냥 데리고 이산저산 좀 많이 다녔었어요. 정현이는 어릴 적부터 배운 적 없는 악기를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16살 때 국제 서울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특정 분야의 재능을 보일 수 있는 서번트 증후군이지만 정현이같이 천재성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서번트도 이제 여러 단계가 있는데 가장 높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번트인 프로디지어스 서번트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100여 명도 안 되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전시회를 열기로 한 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이 아이도 똑같이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고 같이 어울려서 살면 재밌다는 거, 같이 더불어서 살면 더 좋다는 거, 불편함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는 거를 같이 알아주시고 같이 이렇게 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JTBC 정영재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사업가가 아예 통째로 뜯어서 일본으로 가져간 조선시대 건축물이 있습니다. 왕실과 연관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 관월당이라는 이 건물. 100년이 지나서야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일본 국보인 거대한 불상 너머로 기와지붕과 나무로 된 작은 집 하나가 보입니다. 관월당으로 불린 이 건물은 일본 사찰 고덕원의 기도처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만 해도 조선에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개인 소유의 이 건물이 총독부 조선식산은행의 담보로 잡히면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뒤 1924년 은행이 일본 사업가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뜯겨서 일본으로 옮겨졌습니다. 집 안에 이 관월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한쪽에다가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별장 옆에 있는 고덕원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관월당을 기증을 하게 되면서 관월당이라는 이름도 일본에 건너간 뒤 붙여졌습니다. 조선에선 어떻게 불렸는지 용도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학계에선 궁궐과 관련은 있지만 경복궁 안쪽이 아닌 그 주변에 있던 건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목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화려하고도 또 격식 있는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왕실 관련 사당 건축물로 2010년 한일 불교계에서 반환 논의를 했다 무산됐지만 9년 뒤 고덕원 측이 돌려주고 싶다고 연락이 오면서 물꼬가 트였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해체 작업을 했고 석재와 기와, 목재를 비롯한 총 4,900여 점이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고학자이기도 한 고덕원 주지는 해체와 운송에 필요한 일본 내 비용을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文化財の管理者として責任を全うする上で当然のことだったと思います。 해체된 관월당 부재는 일단 파주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국가유산청은 추가 연구를 거쳐 복원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견제구에 맞고서 피를 뱉어내 구급차에 실려갔던 롯데 장두성 선수 기억하시죠? 폐출혈에서 회복해 복귀가 임박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에선 이렇게 장두성처럼 신인 지명 90번대 끝순위에서 간신히 선택받았던 선수들의 활약이 아주 매섭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그들의 스토리를 전합니다. 투수의 견제구에 옆구리를 맞고도 일단 2루로 뛰었습니다. 그리곤 피를 뱉어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 정밀 검진한 결과 폐출혈 진단까지. 장두성은 열흘여 시간이 걸려 재검에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2군에서 한두 차례 뛰어보고 1군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사실 장두성의 헛슬 플레이는 간절함이 만든 습관이었습니다. 우익수범을 날리면서 장두성이 한 점을 막아냅니다. 2018년 전체 93순위로 간신히 프로 무대에 턱걸이했습니다. 주로 대주자로 나서며 어느덧 프로 8년 차. 황성빈이 다치며 찾아온 기회,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앳된 얼굴의 이 선수, 2년 전엔 고교생 시구자였습니다. 긴장해서인지 마운드에서 미끄러졌던 성영탁은 지난해 96순위로 기아에 입단했습니다. 지금은 기아 역사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신인 데뷔전 이후 연속 최장 무실점 행진, 이젠 프로야구 신기록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시속 140km 초반대 공을 뿌려 구속은 그저 그렇다는 평가를 받았었지만 공을 던지고 싶은 곳에 제대로 넣을 수 있는 제구력으로 타자들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를 악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야구 선수 됐다. SSG 박시우 역시 데뷔 첫 승을 올리기까지 꼬박 5년이 걸렸습니다. SK 와이번스 마지막 선수 지명하겠습니다. 인천고 투수 박시우 선수 지명하겠습니다. 2020년 신인 지명에서 전체 100번, 이른바 문을 닫고 프로 선수가 됐습니다. 지금은 SSG 선발 투수로도 이름을 올렸고 올해 이미 4승을 챙겼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또 한 번의 장맛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비는 대부분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잦아들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은 내일 오후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곳곳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남에 20에서 60mm, 경북에도 최대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2도, 광주는 20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지만 대구는 2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비가 쉬어가겠고요. 금요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